내가 너네 집 사람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너무 없어 보여. 말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한숨만 쉬고 너무 상스럽지 않니?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지의 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갉아먹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 정도로 시작되었고 병원에서도 단순한 신경통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2달, 석 달 지나도 낫지 않았고 결국 큰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진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아버지는 그냥 허리가 좀 안 좋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하루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코빼기도 비치는 일 없었고 외동딸인 저는 병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도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 병간호하러 가는 걸 그다지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 우리 엄마는 며느리가 친정에 너무 매달리는 걸 싫어하셔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죽어가고 저는 그 죽어가는 마음을 옆에서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피부치니까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루하루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아버지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국을 떠먹여 드리면 미안하다는 듯 눈을 감고 삼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손은 점점 마르다 못해 비닐처럼 얇아졌습니다. 그 손을 씻겨드릴 때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병실에 함께 왔습니다. 그러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뜸해졌고 어느새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엔 아버지 곁에서 잠든 저에게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너무 친정에 붙어 있다고 불편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꾹 눌러 담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 위로조차 없었습니다. 장 보느라 모임 가느라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셨지만 그마저도 그 집은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니라며 한탄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무기였고 동시에 저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말라가고 의식이 흐려질수록 제 마음도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희미하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끝이 얼마나 차갑고 얇던지 마치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뚝 하고 꺼져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다 너만 고생시켜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다 전한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 심장 모니터에서 B- 소리가 울렸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이상한 현실이 저를 감쌌습니다. 시댁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장례식 준비는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 계약서 앞에서도 어머니의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는 조문객을 맞으며 며느리가 고생은 좀 했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밤을 꼬박 새고도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몸이 오히려 멀쩡해지는 기이한 순간처럼 말입니다. 장례식장은 겨우 예약이 되었고 장례 지도사와 상의하며 빈소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놀랍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차가운 얼굴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인사는 무시하듯 스쳐 지나갔고 빈소 중앙으로 걸어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은 좀 흐릿하네. 이런 건 미리 준비했어야지. 급하게 준비하느라 죄송합니다. 그 말이 죄송할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입에서는 자동처럼 사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더니 종이를 한 장 꺼내 펼쳤습니다. 손으로 짚은 건 장례 절차표였습니다. 3일장 맞지? 음식은 어디서 시켰니? 조문객 접수대는 누가 맡을 거야? 그 순간 피로했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이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중심에 서 있는 걸까? 내 아버지인데, 내 가족인데, 왜 그분의 목소리가 이 빈소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가?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동서는 애매하게 눈치를 보며 주변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고, 저는 어색한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향부를 올리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런 데선 웃지 마. 상주 얼굴이 저래서야 되겠니? 웃지 않았는데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아닌 척했지만 입술을 질끈 깨물고 속으로 터지는 울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말라고. 어릴 적 아버지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항상 말했습니다. 웃어라, 윤희야. 아빠는 내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칼처럼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장례식이라니.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상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며느리분도 참 조용히 잘하셨네요. 그 말들이 제게 칭찬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복종이자 참음이며 눌린 감정의 껍데기였으니까요. 남편은 오후 늦게야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멀뚱히 서 있다가 시어머니 옆에 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 따지듯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뒤에야 제게 물었습니다. 내일 발인은 몇 시니? 오전 8시예요. 그럼 장지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겠구나. 그래야 체면이 서지. 그 말이 끝나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땐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문상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가족 인사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는 검은색 외투를 걸친 채 조문객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분은 마치 오래된 지인의 장례라도 치르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저를 보고도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문객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바짝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류는 식사 시간 무렵에 터졌습니다. 친정에서 온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빈소 옆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국을 드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물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뒷덜미를 지나는 말투로 툭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런데 너무 정주면 안 돼. 친정이라고 너무 기우는 건 좋지 않지. 조용한 빈소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들으라는 듯 숨죽인 말. 그 말은 비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조롱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중간이어야 한다는 듯한 여전히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컵 하나 드렸을 뿐인데. 그 말에 남편은 옅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당연한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장례식장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형님, 너무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동서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동서 장미는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 끝마다 말을 흘리곤 했는데 그날따라 한마디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언니 아버님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어제도 좀 뭐라고 하셨어? 아니요. 그냥 말씀들이 좀 지나쳤다고 해야 하나 괜히 들은 제가 다 민망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시선을 피했고 저는 속으로 끓는 국물처럼 천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의 벽시계가 무심히 흘러갔고 어둑해진 바깥 창으로 초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못 드시고 가신 분. 마지막 가는 길조차 그분들로 인해 모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말없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지금은 참자고 되뇌었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진 그냥 참자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장례식 바닥은 유난히 더 딱딱했습니다. 잠에 들면서도 마음은 헛헛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가장자리 벽 쪽에 누웠고 저는 등을 돌린 채 밤을 버텼습니다. 등이 닿지 않던 그 거리,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제게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슬펐지만 그보다 더한 건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온종일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날이 이렇게 흐린 것도 참 야속했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빈소에 도착했을 때 동서 장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평소 늘 늦던 사람이었기에 장미는 검은 상복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님, 이거 어제 너무 추워 보이셨어요. 속옷도 안 챙기셨죠? 고마워. 나도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 따뜻한 종이컵이 손에 닿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미가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영정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어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그 집은 아버지도 며느리도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컵을 정수리 위에 쏟아부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장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들었어요. 어제 조문객 가고 나서 뒷정리할 때 형님이 아버님 영정 닦고 있을 때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아버지 사진을 손수건으로 조심히 닦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 뒤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니. 아버지 영정 앞에서조차 품위를 지키지 못한 그들의 언행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참는 거 다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싫어요. 장미의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슬그머니 가슴속을 긁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참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그 인내를 비웃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종이컵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무슨 이상한 거? 며칠 전에요. 장례식 준비하시면서 통화하실 때 잠깐 핸드폰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우셨는데 메모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 뭔가 이상한 게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주변의 소리가 뭉개지는 듯 했습니다. 메모장? 통화?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적혀 있었는데? 윤희는 몰라야 한다. 아직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몰라야 한다? 대체 무엇을? 장미는 그 뒤로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죄책감과 염려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미의 말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짧은 문장 하나. 윤희는 몰라야 한다. 아직은. 그 말이 앞으로 무너질 세계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국화꽃 향이 코끝을 찔렀고 장례식장 구석구석에서 스멀스멀 퍼지는 향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발인 준비는 조용하고도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였지만 마음이 진짜 숙여진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유골함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키, 넓은 어깨, 말라가던 손 그 모든 기억이 작은 함 하나에 다 담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안치소로 향하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건 유골함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함을 내려놓기 전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유골함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치 오래된 물건이라도 되는 양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너무 초라하네. 그래도 장정 하나 떠나는 길인데 좀 근사하게 못했니?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꼭 어디서 주워온 것 같잖아. 무슨 나무도 저렇게 싼 티가 나니. 순간 머리로 피가 확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유골함은 제가 이틀을 꼬박 세워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좋아하셨기에 향나무 원목으로 된 걸로 골랐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색도 곱게 빠진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좀 허술해 보여서 그랬지. 체면이란 것도 있는데. 체면. 그 단어가 마음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끝까지 체면뿐이구나. 아버지의 생도 죽음도 이 사람에겐 그저 보여지는 것일 뿐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유골함은 이대로 안치해도 괜찮습니다. 향도 은은하고 나무도 좋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옛날엔 옥함이나 대리석도 썼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보다 더한 냉소였습니다. 그저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중은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아주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지금은 보내드리는 길이니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나를 다독였지만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한 모두가 저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골함을 바라보며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너네 집 사람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너무 없어 보여. 말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한숨만 쉬고 상스럽잖니.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내 아버지 성격도 그러셨잖아. 뭔 말이 그렇게 없으셔. 결국 혼자 앓다 돌아가셨지. 그게 자식한테 뭘 남기는 거니?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안에서 무엇인가 퍽 하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된다고, 여기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가만히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말없는 아버지의 마지막이었고 이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사람들 말 들으셨죠?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그날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손끝에서조차 저는 아무런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발인식이 끝나고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차 안에는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와 장미, 저까지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건조한 공기.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짐부터 내리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은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쌓여온 피로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옆에서 툭 내뱉었습니다. 아니, 윤희는 진짜 묵묵하네. 울지도 않고 티도 안 내고. 원래 저런 성격이야? 신우이의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말끝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얄미운 비아냥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왜 유난을 떠느냐. 그 말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울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조용히 잘 치렀잖아. 요란스럽게 하는 건 오히려 보기 안 좋거든. 요란스럽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 혼자 이 장례를 다 감당했으며 어느 누구도 함께 울어주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조용히 삼킨 내가 이제는 요란스럽지 않아 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침묵한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해석될 수 있다니. 내가 참은 건 내가 유난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였는데 그저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였는데. 형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장례는 끝났고 이젠 아버지도 편히 쉬실 거야. 장미의 물음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장례 기간 내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잠들었다는 걸. 그런 저에게 왜 저렇게 덤덤하냐, 왜 눈물이 없냐는 말이 날아들었을 때 제 마음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들어온 집안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상이 차려지고 술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을 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윤희는 너무 혼자 다 하더라. 좀 나누지. 사람들 눈치 보게. 그게 다들 바쁘셔서요. 그건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우리도 도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순간 멍했습니다. 제가 수십 번 힘들다는 눈빛을 보냈고 수차례 혼자 하기 어렵다는 말을 돌려 말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그들이 우리도 마음은 있었다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불을 끄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이기도 전에 목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음은 올라오지 않았고 대신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 집에서 정말 혼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고 나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이가 또 다른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아무도 듣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너를 지켜야 한다고. 장례를 마치고도 며칠은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보다도 그들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안방은 제사상을 치우자마자 시어머니의 휴게 공간이 되었고 작은 방은 신우이 부부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조용히 방을 드나들며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부엌 창문을 열었는데 찬 공기 대신 깊은 피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미가 슬리퍼를 끌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도 못 주무셨어요? 응. 괜히 눈이 자꾸 떠져. 사실 어제 형님이 다 들으신 그 말, 전에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장미의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큰 폭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섰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 가지려고 힘들어할 때도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며느리는 기운이 없어 보여서 문제야. 그 집안 여자들은 다 약해 보이더라고.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기억이 아득하게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서 첫 명절을 보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갓 시집와 어색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베었습니다. 물에 섞인 피를 보며 멈췄는데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못 참고 어디 며느리 노릇하겠니? 우리 땐 물집 나도 울지도 못했어. 그때는 며느리란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30명이 넘는 손님상을 혼자 차리며도 남편은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앞에서 수저 하나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넌 내가 맏며느리잖아. 집안 체면이란 것도 생각해야지. 체면, 맏며느리, 내 몫이라는 말들은 그때부터 늘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족들은 제게 단 한 번도 식구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배려하고 나만 삼키는 관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좀 조심해. 너무 티내지 말고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죽어가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하루도 병실에 오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일 핑계로 친구와 골프를 다녀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할 만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제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예전부터 그래왔듯 조롱 섞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휴, 윤희는 원래 그런가 봐. 뭔 일이 있어도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그러게, 내 말이. 저런 애들은 겉으론 얌전한데 속은 꼭꼭 숨기고 뭘 꾸미는 스타일이지. 그 말에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15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 없었다는 사실이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방으로 돌아오는 길 장미가 다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시어머니 메모장 얘기 기억나세요? 윤희는 몰라야 한다. 아직은 그거? 네. 그거 그냥 말해버릴까 하다가 오늘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아직은이라는 그 말.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은 뭘까? 왜 내가 몰라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이 왜 지금 장례 직후 이 시점까지 숨겨져 있었던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거가 하나의 덩어리로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요하고도 질긴 모욕의 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 시댁에선 시할아버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로 마음 추스를 틈도 없이 또다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의무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일 시제 있는 거 알지? 차는 내가 준비해. 큰 집에서 사람들 올 테니까 실수 없이 해.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다 숨이 막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댁 제사를 챙기고 손님을 맞을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는 채 언제나처럼 해야 하니까 하는 일들이 제 어깨에 다시 얹혔습니다. 제사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조용히 부엌에 불을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었고
신우이는 전날 몸이 안 좋다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남편도 장미도 모두 각자 일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묵은지를 썰고 고기를 삶고 전을 부치며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주방 가득 김이 서리고 등어리는 이미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렇게 쟁반 가득 반찬을 들고 상을 차리는 사이 거실에선 시어머니와 큰집 식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건 좀 잘해요. 조용히 알아서 척척하거든. 그래, 요즘 며느리들 그런 거 잘 안 하던데. 보기 좋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야 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용히 한다는 건 말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목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한편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로 가득한 거실이 아닌 그 사진 앞에서 비로소 저는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댁 제사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정말 기가 빠집니다. 이 집 사람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울지 않기 위해 악물었던 입술에서 차오르던 울분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시댁 체면 생각하라고. 그 말들 안에 제 마음은 없었어요. 제 고생도 제 눈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늘 그러셨듯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보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묵묵히 울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제사 끝 술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을 잠그고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열지 않은 아버지의 서류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열었을 때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과 유서 비슷한 쪽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윤희야, 이 집은 내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지켜라. 넌 그럴 자격이 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던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제 편이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책상 위에는 뜯지 않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사 끝 무렵 아버지의 금고에서 꺼낸 그것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윤희, 제 이름이 굵은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분명 이 집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또 하나의 문서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계약은 영년 8월 3일자로 윤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 본건은 기증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기증자가 납부 완료함.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증자란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마련해 주었던 그 집을 시댁 식구들이 같이 살 집이라며 관여했고 시아버지 명의로 등기됐던 집.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다시 제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실 창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 윤희야, 너는 평생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야 해. 그 집에서라도 너 혼자 우두커니 서 있지 않게.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 탓이라 여겼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어떤 말들을 들으며 견뎌왔는지를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준하여 효력을 요청함. 이 문서에는 아버지의 자필로 적힌 마지막 말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윤희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아이는 오래 참고 오래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골대가 부르르 떨렸고 손끝은 봉투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지난 15년.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이 나를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울지 않을게요. 이 집안에서 눈물로 살지 않을게요. 문서를 정리한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었던 신뢰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집 소유권 확인과 시가증권 명세 정리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귀속된 집.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어떤 단단한 문 하나가 딱 하고 닫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 집은 말이야. 내가 장손 며느리니 시누이들이랑 같이 살 궁리도 좀 해봐야지. 큰 방은 시누이 주고 내가 작은 방으로 옮겨주면 좋겠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 대꾸 없이 넘기려던 입술이 이번엔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이 집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남긴 집이에요. 누가 오고 나갈지 이제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누이는 손에 쥐던 수저를 떨어뜨렸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등을 지탱하는 건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견디는 며느리가 아닌 지켜야 할 것을 지닌 딸이자 여자로서 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제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명절처럼 흩어졌던 얼굴들이 다시 거실 가득 붙었습니다. 큰 집 식구들, 시누이 부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그들 손에 들린 건 작은 보따리나 음식이 아니라 봉투와 서류철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엔 이상한 냄새가 돌았습니다. 그건 돈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집, 그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른 채 그것을 나누어 가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방도 많고 위치도 괜찮잖아. 이참에 다 같이 지분 정리해서 전세 놓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생각했지. 이 집도 우리 식구들 몫으로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돼. 윤희야, 내 생각은 어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단지 물컵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리라뇨? 무슨 정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다지만 사실상 우리 진호가 장남이고 가족 다 같이 쓴 집이니까 말이지. 법적으론 너 앞으로 해놨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거저달랬어요? 지분 정리해서 반은 팔고 반은 월세 주자는 거잖아. 윤희야, 다들 우리 가족이잖아. 한 번쯤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딱 하고 꺾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무게없는 단어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그들 곁에 앉아 가족이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그들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고, 제가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 때 그들은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 집이 형님 거라는 거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는 거야? 형님이 갖고 계셔야 마음대로 못 팔잖아요. 혹시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랑 전화한 거 이 집 시세 알아보시던데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했고 남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팔자는 얘기는 안 했어. 괜히 오해하지 마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기증계약서, 유언장 효력 요청서까지. 저는 그 파일을 조용히 열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 집은 제 것입니다. 누구의 몫도 아니고 공유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진호는 내 남편인데 남편도 이 집엔 집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 혼자 이 집에서 울며 살게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남겨준 그 칼을 꺼낼 때가 됐군요. 그 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칼은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내려친 진실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꺼낸 문서와 한마디 선언이 그들에게 폭탄처럼 던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힌 채 입을 다물었고 시누이는 눈치를 보며 물컵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듯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분노, 당황, 수치심.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게 나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 주인이라는 거니?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윤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이렇게까지 대화 없이 결정할 일이야? 대화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혼자 치를 때, 시댁 제사를 혼자 준비할 때, 당신들 중 누구 하나 제 얘기를 들어주셨나요? 말은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로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벽에 기대어 입을 틀어막고 울었는지를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조용히 해야 했고 항상 며느리니까 양보해야 했고 그 어떤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너무하네. 가족끼리 무슨.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부터 우리를 다 내쫓겠단 거야? 당신들이 내 아버지를 장례식장에서 모욕했을 때, 당신들이 며느리가 왜 우냐고 비웃을 때, 가족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당신들을 내 사람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날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다. 나도 이젠 너한텐 아무 기대 안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집은 내가 편하게 살던 덕에 꾸려진 거야.
우린 너한테 빌붙은 적 없어. 맞아요. 당신들은 제게 빌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시하고 천천히 빼앗으려 하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울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이 집, 이달 말까지 비워주세요. 당신들의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희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야. 그럼 내가 묻고 싶네요. 장례 기간 동안 나를 남편으로서 지켜본 적 있었나요? 그 집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나는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요.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참 많이 봐온 모습이었지만 이젠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울음이 없는 집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유자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돌았지만 그 쓴맛이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쓴맛을 견딘 여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쓴맛을 넘기고 나서야 내가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난 날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 반쯤 열려있던 창문, 부엌 싱크대 위에 남겨진 물기 하나까지도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발소리도 잔소리도 비아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처음 맞은 봄날처럼 낯설고도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갔고 남편은 며칠 전 이미 말없이 짐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았습니다. 이 집에서 홀로. 그동안은 그들이 떠나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 집안에 흐르는 정적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에서 나는 천천히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인 그 자리, 하얀 천 위에 고요히 앉아있는 아버지의 웃음.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이제 저 혼자예요. 그 말을 뱉자마자 목골대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함께 봐주셨을 텐데 많이 울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은 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15년 동안 눌러왔던 말들, 견뎌왔던 일들, 삼켜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흐느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를 잃은 소녀처럼, 그리고 드디어 누구의 허락 없이도 울 수 있는 여자가 되어 나는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사진 속 그 미소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윤희야. 이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 이 집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건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찬장에 오래 넣어두었던 묵은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혼자 먹을 국을 끓였습니다. 언제나 식구들을 위해 차리던 밥상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이쳤고
그 바람이 흘러들던 거실에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햇살이 들었고 먼지마저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얼굴을 눈치 보지 않고 이 집 안에서 나만의 숨을 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셨죠? 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모든 침묵이 끝난 자리에서, 모든 고통이 떠난 집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